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미국에서 실시 중인 연합 확장 억제 훈련에 대한 반발과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이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6,850억 달러로 잡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배우 박성웅 씨도 유명한 자신의 명대사를 인용하면서 K-콘텐츠 수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가보고 싶다고 꼽은 해외 출장지는 어디일까요? 이 회장이 입으면 완판 행진을 벌이는 이른바 이템 목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소개하는 K방산의 탑3 효자 품목, 표현과 내용이 확 바뀐 2022 국방백서, 업그레이드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진면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순항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2,000km를 10,000초 이상 날아갔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뭐 국방 지식을 좀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다른 미사일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트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쭉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순항을 한다고 해서 제트 엔진과 날개가 달려 있는 순항 미사일인데 북한이 4발을 쐈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의 경우에는 한두 발 아니면 4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하나는 이 발사 훈련을 통해서 무기 체계의 이제 신뢰성을 재확인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도 계속 핵 억제력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북한 뭐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이 공화국 핵 억제 능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분명한 건 도발이죠. 네. 도발이죠. 네. 한미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이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 실시가 됐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페이 기지도 한미 대표단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합동 방문 자체가 처음이죠? 처음이고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합동 훈련하는 장소가 미국의 국방부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특수 상황이 벌어지면 헤드쿼터는 미국의 국방부다. 미국이 전적으로 혈맹의 차원에서 지금 들어올 것이고 제1순위가 이 북한의 핵 대비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지아의 킹스페이 기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우리 핵 잠수함 그거는 한반도에 보낸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한미 훈련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4발을 쐈습니다마는 확장 억제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는 정확히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소식은요, 잠시 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직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뿐이다.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은 즉각 해결하겠다. 최우선 순위다.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같은 비장한 언급들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목표액을 미화 6,85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18개 모든 정부 부처들이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특히 원전, 방사는 전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던 게 새롭게 아주 액수가 확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5대 제조업에서는 5,300억 정도를 하고 새롭게 지금 말하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필요로 한 여러 가지의 원전과 방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전 부서의 산업부화를 한다는 취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경제 동향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4.5였어요. 그거를 플러스 0.2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네.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지금 5개월째 지금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적자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뒤집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라든가 도약에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지금 하시고요. 지난 3개월 동안 4번의 수출 확대 회의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출이 가지는 우리 경제의 어떤 상징성을 굉장히 잘 나타낸 회의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 4차 회의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K 콘텐츠 회사 그리고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CJ E&M 그리고 중견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 또 영화 신세계에서 명대사로 유명했던 배우 박성웅 씨가 직접 발표를 해서 화제가 됐어요. 아주 그 대사는 지금도 생생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 박성웅 씨가 참석을 해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 정말 이 회의가 맥을 짚었다. 왜냐하면 역시 K 콘텐츠의 파급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영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저기 장면이에요. 좀 젊었을 때 10년 전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죽기 참 딱 좋은 날이네. 그 애드리브였어요. 그 대사가. 예. 저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참 죽기 좋은 날씨네 이런데 어제 발표장에서는 배우 박성웅 씨가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다. 네네. 그 영화의 명대사를 이제 패러디했는데 OTT 시장이 열렸으니 배우들도 수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더 흥미롭습니다. 네네. 폭력배 연기를 잘해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보니 말씀을 잘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를 얘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정말 한 번만 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번 본 사람은 10번, 15번 봤을 겁니다. 그 대사가 짤로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 박성웅 씨의 인생 대사로 지금 꼽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패러디를 해보면 오늘은 정책 이슈 딱 보기 좋은 날이에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K 콘텐츠와 IT를 연계해서 수출 부가가치를 높여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장기인 IT와 K 콘텐츠의 연계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1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유망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 즉 1조 원 규모의 큰 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진 특성을 잘 살린 부분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게 한국이죠. K 콘텐츠의 위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자, 이것이 사실은 발판이 되고요. K 콘텐츠라는 자체는 그 자체로의 산업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어마무시하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네네. 이렇게 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수출로 지금 맡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그다음에 요번에 많이 나온 얘기가 식품 문화예요. 식품 문화 자체도 K 컨텐츠거든요. K 먹거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냐면 K-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K-팝의 K는 묵음이라는 거예요. 왜 묵음이냐면 팝의 대명사는 이제 한국이 됐다. K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프의 K가 묵음인 것처럼 그렇죠. 팝은 그냥 이제 K-팝으로 K다. 쓰고 그냥 예. 팝으로 읽는다. 팝으로 읽어라. 네. 이런 정도니까 굉장히 우리가 화두를 잘 잡고 지금 이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판을 만드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좀 인상적이네요. 나이프나 나이트, 기사라고 할 때 K자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냥 묵음입니다. 써놓고 읽기는 네. 팝으로 읽어라. 이게 CNN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아,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아, CNN의 보도다. 재밌네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재용의 픽, 이 픽이라는 게 이제 픽업할 때 그 픽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뭘 추천하고 뭘 입고 또 어떤 신발을 뭘 신는지가 큰 화제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오는데 다 캐논 아니면 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TV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수원의 사업장에 직접 나갔다고 합니다. 새 제품 리모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디테일을 아주 요모조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예요. 큰 화제가 됐네요. 그럼요. 천사는 디테일에 있다. 네. 그러니까 악마도 디테일이 그럼요. 있습니다. 구체성, 섬세함이죠. 이게 중요한 게 사용자가 이제 채널 볼륨 키를 리모컨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심코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죠. 잘못 볼륨인지 왼쪽인지 채널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이게 때도 있고. 디자인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 좋겠다. 이걸 얼마 전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는 이전보다도 더 이른바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제 네. 제드래곤. MZ 세대는 제드래곤이라고 그래요. MG라 그래야 돼요. MZ는 나이 들었다는 아니, 얘기. 그것도 최근에는 네네. 일부러 레트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MG가 MZ라고. 아, 제가 또 그건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모컨이라는 것이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소비자들이 아 이거 정말 수준 높다,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섬세함, 구체함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제드래곤 전략이죠. 그러니까 볼륨 키, 채널 키 하나도 놓치지 어디가 않는다. 만들면 다르다. 그럼요. 이렇게 좀 만들어라 이런 주문 같은데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천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그런 금원인데요.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건희 회장 때는 일명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이 거행이 됐는데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당시 잘 나가던 삼성 휴대폰 15만 대, 당시 시가로도 무려 500억 원어치를 쌓아놓고 일거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야, 이때는요, 사실 불량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취임사에서 나온 게 이 소위 말하는 품질 경영. 당시 사진이에요. 저 네. 깔린 게 저 잘 나가던 애니콜 폰들입니다. 당시에 불량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11.8%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라 그랬는데 그거 못 고쳤거든요. 여기서 그럼 다 갖고 와. 우리는 정직과 신용으로서 가고 품질로 승부하는 회사야. 여기에서 이걸 다 태운다. 그때 정말로 다 놀랬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갤럭시 노트 7 다 전량을 리콜을 합니다. 그때 불량률이 얼마냐면 0.0024였습니다.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거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불량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소위 말하는 삼성의 이미지를 확고히 만드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절대
불량품을 안 파는 회사라고 하는 어떤 반열에 올라가는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500억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신용이 쌓이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러한 자세로 경영진이 갔을 때는 온 회사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불량률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신용이 있는 회사로 커진 그런 바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과 대만에서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반도체 수율이라는 겁니다. 수율이 바로 만들었을 때 몇 퍼센트가 이 불량품이냐, 이 치열한 경쟁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경쟁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재용 회장은 사업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만났는데요. 내가 영어와 일본어는 좀 잘하는데 네. 하는 편인데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배우지 못해 후회가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성장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재용 회장이 이 외국 CEO들과 만나는 거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외국어 공부 더 안 한 게 후회된다. 영어, 일본어는 하는데 중국어 앞으로도 공부할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더 공부하기 바란다. 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삼성하면 성장, 또 역량 확장성인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꿀팁 말씀드릴게요. 네네. 요즘에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중동이에요. 빈살만 왕세자도 만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삼성에 가서 뭐 특정 기업이긴 합니다만 좀 성장하고 싶다. 아랍어를 공부하십시오. 아랍어 공부하면 이제 중동에 이 네오시티 사업도 있고 상당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옴시티. 네옴시티입니다. 예, 예. 네옴시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근데 네. 불어도 있지만 아랍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해내야죠. 아, 해내야 된다. 그걸 했을 때 이 눈에 쏙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아니 저는 뭐 그러시면 제가 나온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좋은 인재들 많거든요. 네. 어디 데려다 쓰시면 좋은 거 같다고 한번 감히 좀 첨언을 드립니다. 학교 깨알 PR을 또 하시는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얘기 또 재밌어요. 이재용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출장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이곳을 언급해서 화제가 됐는데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 파나마 운하였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용의 픽 최고의 출장지는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가 매우 인상적이다. 인간의 지혜와 노동력으로 위대한 자연의 힘을 활용했다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나마 운하. 이게 이제 인문지리 배우면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나오죠. 왜 이곳이 지목됐을까요? 자, 1529년대 스페인의 카를로스 5세 때부터 만든 거거든요. 16세기 때부터.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평가는 뭐냐면 대항해 시대에 아주 개막을 알리는 파나마 운하예요. 그 유명한 대항해 시대. 예. 이거 게임도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죠.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을 이재용 회장이 간파를 하신 것 같고 20세기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그렇죠. 대역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파나마 운하가 이제 191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됐는지 아세요?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아, 우리 광복절하고 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대양을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하면서 8월 15일이고 대항의 새로운 시대를 연 부분. 아, 그럼 뭐 총수로서는 가고 싶죠. 가서 결의를 다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이 뭐 디지털 세계의 선두로서의 새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그 각오를 다지고 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뭐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또 피로 얼룩진 역사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참 세계사 공부할 때 네. 그런 87km의 해상 관문 97% 선박의 운행로 말고 네. 피로 얼룩진 곳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공사를 하는 자체에서도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거기를 파나마에서 또 반군이 잡았다가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미국이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평화가 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알고서 과연 여기가 평화와 번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이런 다양한 행보뿐 아니라 이제는 패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MG세대, 뭐 MZ세대, 2030세대 사이에서는 빅뱅의 G드래곤을 빗대는 제드래곤이라는 별명까지 유명해지면서 이재용 회장이 입는 옷, 신는 신발마다 완판 행진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호칭 자체도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아니에요. 제 드래곤. 그러니까 지 드래곤이라는 빅뱅의 가수 네네. 친근함 있죠. 잠시 뒤에 나올 우리 신범철 차관은 타이거 신입니다. 네. 신범철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옷들을 보면 지금 비싼 옷이 아닙니다. 이 입는 옷들이 저건 명품 아니야? 아니 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입었으면 뭐 그러니까요. 고가의 명품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죠. 엄청난 자산가기 네네. 때문에 부자겠지. 또 부자니까 엄청난 고가의 옷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알고 보니 예, 이제 예. 그 저희가 한번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비싼 옷만은 뭐 아니더라. 아주 싸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정도 뭐 할부를 했어든 그런 정도의 옷이기 때문에 MZ 세대와 사진 있고 찍는 것마다 그 옷마다 완판이 된다. 네. 이게 바로 제드래곤 이재용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네. 이 보니까 아스테릭스의 패딩이 아웃도어 제품인데 한 137만 원. 예. 물론 싼 것은 아니지만 아주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네. 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렇죠. 명품도 아니에요. 예. 또 빈폴의 그 패딩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나왔는데 43만 원. 한 43만 원 정도라고 예. 하고. 빈폴은 또 계열사 네. 제품이죠. 예. 그리고 수시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입술에 바르는 립밤. 네. 이거는 뭐 이건 얼마 안 하는 얼마 안 거예요. 하죠. 네. 근데 이런 소품들마저 그 이재용 회장을 이제 요새는 이제 SNS에서나 뉴스에 나오면 그렇죠. 이걸 이제 엄청난 선명도가 좋으니까 땡겨서 아이, 제품 확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완판이 된다는 거 예. 아닙니까? 네. 바로 그게 네. 매력이죠. 네. 근데 저게요 다 의도된 거예요. 빈폴 자기 계열사지만 자기가 샀거든요. 자기 돈으로. 네. 그다음에 빨간 패딩 나오죠. 저거 언제 입었냐면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회장 할 때 입은 거예요. 발렌베리 회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발렌베리 뭐 스웨덴의 스웨덴의 그야말로 그 국민 유명한- 기업 재벌 네. 아닙니까? 그다음에 언더아머라고 해서 그 체육복 입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고서 언더아머에서는 2017년도에 이거를 보고 한국에 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의 패션일에 대해서 말하면 TOP를 잘 지키는 거예요. 타임, 그다음에 오케이전, 플레이스를 잘 지키면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옷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 싼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오케이전, 타임과 오케이전과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굉장히 목적이 있는 그런 뭐 정장 차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용 회장뿐 아니라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패션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외아들의 졸업식장, 그리고 2월 1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결혼식. 이 신부가 리디아고라고 유명한 오. 세계적 프로골퍼죠. 골퍼죠, 그때 이제 입고 간 패션들이 큰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 가방입니다. 가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유럽 명품이면은 뭐 수백만 원 아니, 아니, 천만 원 단위도 있고. 수천만 원 예.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의 이런 패션 또 이부진 저 가방이 75만 원짜리라고 예.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도 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어떤 효과냐면 친근감이죠. 네. 그만큼 대중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뭐 아주 새 휴대폰도 아니고 3년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휴대폰도. 사진 예. 찍을 때 그 또 이제 땡겨 보니까 예. 3년간 쓰던 휴대폰이더라. 물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듯 그 사회적 리더들의 패션이 미치는 영향도 이제는 많이 대중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가고 싶은데 K방산의 힘이 폴란드에서 대박을 치고 이제 루마니아까지 뻗쳐나간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K방산, 결국 우리의 방산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면서 네. 방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왔고 그러한 기술 수준이 이제 점차 올라와서 세계 첨단 수준을 걷고 있다. 그러한 한국의 방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또한 제품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사후 관리를 잘해줘요. AS가 좋다. 예, AS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납기일까지 딱딱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납기일이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신뢰도가 높으니까 한국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죠. 네. 이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우리 무기들이 작년 12월 초에 도착할 때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4시간을 차를 타고 직접 항구에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폴란드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국을 지키는 최대 방산 협력 국가로서 한국을 선택한 거죠. 네. 우리도 그에 걸맞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 대통령도 그것을 평가했고 우리도 폴란드하고의 협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가운데 또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 등 이른바 이 방산 선진국들도 우리 K방산의 급성장세를 긴장을 잔뜩 하면서 주목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그것에 호응해서 여러 가지 뭐 방산 전시회라든가 뭐 마덱스, 아덱스, DX 코리아 그런 기획 전시회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야기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173억 불 수출을 했고요. 이것은 뭐 종전에 비해서 과거 5년 평균치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네. 우리가 지금 세계 한 8위권 정도 방산 수출국인데 앞으로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더 향상시켜 나가서 세계 탑5, 세계 탑4 이렇게 돼야겠죠. 지금 차관님 말씀한 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저게 이제 올림픽 순서 같기도 하고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그리고 이제 예. 4위가 중국, 5위가 독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고 6위 이탈리아, 7위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 8위입니다. 무려 177%포인트가 올랐네요. 예. 그리고 저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8위에 있지만 저건 2021년까지고 작년 실적을 포함하면 저희가 한두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위, 6위권, 뭐 5위권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저 전체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3위까지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프랑스 다음에는 약간 점유율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인 목표로는 한 4위를 목표로 나가자. 뭐 그게 단기간에 달성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방산 수출 분야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출 전략 회의를 할 때 국방 분야, 방산 분야 수출을 계속해서 독려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계 4강. 이게 뭐 한일 월드컵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방산 4강이 눈앞에 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 K방산의 탑3, 뭐 영어라서 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대박 3효자 종목이 있다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3개 또는 4개 정도가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K9 자주포가 예, 있고요. 저기 나옵니다. 지금은, 예. 예, K9 자주포가 6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했고 예. FA50 전투기도 60억 달러 이상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장 로켓 천무 그다음에 K2 전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방산 수출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빈 방문을 다녀온 UAE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방산 4강, 신차관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4강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런 얘기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품이 좋잖아요. 아, 물건이 좋다? 예. 우리 그 방산 수출 품목들 아까 뭐 제가 탑3, 탑4 뭐 가장 많이 우리가 수출한 4개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것 못지않게 여러 가지 기술이 축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방산 품목도 이제 MSAM이라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나중에 위성까지 발전한다면은 세계 상위권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당장 달성하기에는 뭐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서 제가 제품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결합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실차관 말씀을 이제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뒷받침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방산 세계 관항 목표가 4강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K방산은 CNN에서요. 한국 무기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4강으로 향하는 중이다. 이거 CNN의 보도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은 최근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무기 수출국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만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저게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비중이 커지면은 다른 나라들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여론의 흐름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길 줄 알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동시에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마냥 이게 칭찬에만 기뻐할 게 아니라 견제에 대한 대비도 단단히 해야 된다. 아주 뭐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2022 국방백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방백서가 나왔는데 전에 이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눈에 띄는 대목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표현이 부활된 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그냥 김정은으로만 부른다.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백서라는 것은 우리 국방에 있는 그대로를 국민께 또는 국제사회에 알림으로 해서 네. 국민들께 정책을 홍보하면서 또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거고요. 네. 국제사회는 우리 국방의 투명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에 기반을 다지는 것이 국방백서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뭐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발표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뭐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강화라는 실체적 위협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과 분리해서 기술을 했고요. 또한 북한이 그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에 대해서 특별한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원색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호칭 자체를 쓰지 않으니까 우리도 뭐 굳이 뭐 위원장이니 국무위원장 그들의 용어를 써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리면서 동시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네. 교훈을 북한한테 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른바 28 북한 열병식,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4대 세습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북한 매체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환하신 미소에 천지가 밝아지고 경축의 광장은 솟는 바다처럼 설레입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 대한 문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 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 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습니다. 주체의 사비주의 건설사의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비운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이 28 열병식이라는 곳에서 과시한 이 고체 연료 ICBM들이 있습니다. 야간 열병식이라서 이 중에 상당수가 모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신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 전시한 다종의 미사일이 다 가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북한이 고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여준 대형 미사일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것 자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 시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엔진 시험 정도 한 거로 그렇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미사일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실전에 사용 가능한 미사일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전술핵 운용 부대가 있다라면서 이제 등장을 시켰어요. 이것을 놓고 이제 국내외 언론이 이게 미국용이 아니라 남한용이라고 저들이 공언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뭐 전술핵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이다. 그 점은 분명하고요. 네. 미사일의 사거리가 뭐 결국에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전술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에 진짜 전술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아무튼 북한은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ICBM과 전술핵 등 이 북한의 핵무력을 상징하는 부대들을 열병식 후반부에 대거 등장을 시켰어요. 주인공은 뭐 늦게 나오는 건지, 원래 중요하면 좀 앞에 내세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북한의 이 열병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정권의 홍보 수단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하이라이트로 만든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쇼니까 이제 이 오프닝보다 클로징에 좀 방점을 찍은 쇼가 아니겠느냐. 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뭐 북한이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보다는 지금 핵 전력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뒤에 배치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강조하기 위함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요새 이제 10살 남짓한 딸 김주애를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중심부에 자꾸 올리고, 뭐 부인과 또 여동생도 멀찍이 두고 뭐 이러면서 4대 세습론 얘기가 지금 급부상 중이거든요. 물론 북한 왕조식 이 봉건 체제 하에서 여자에게, 어린 딸에게 뭐 물려주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신창원이 보시는 4대 세습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그런 것을 시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김주애라는 그 소녀에게 뭐 세습을 확정했다 또는 세습 후계자로 키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사에 김주애를 대동한다는 것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북한 김씨 일가의 그 홍보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뭐 누가 됐든 4대 세습을 할 가능성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다음 달로 예정된 이 한미 연합 훈련이 그야말로 역대급의 대규모, 내용과 형식도 그렇지만 그 규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네, 뭐 사실 국방 우리 군의 기본은요. 훈련을 통해서 강군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군의 행동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군 육성을 위해서 훈련을 정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내용 있게 그러니까 뭐 3월에 있을 봄철 프리덤 실드 FS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11일 동안 쉬지 않고 훈련하는 그런 연습을 기획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해병대가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쌍용 훈련 같은 경우에도요. 4단급으로 격상해서 하고 4단급이다. 예.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작은 연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과거에 독수리 훈련이라고 봄철에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 수준으로 훈련을 복원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검증해보는 그런 훈련으로 제대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맨 앞에 이제 소개한 게 북한이 또 4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걸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 훈련 합동 연습을 미국에서 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관님? 일단 북한의 주장은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월요일에도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전략은 책임 전가라고 봐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니까 네.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데 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네. NPT를 탈퇴하면서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것이지 누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건 없는 대화로 북한이 복귀해서 문제를 대화로서 풀으면 되는데 그러한 대화 복귀는 거절한 채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세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요즘 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대통령도 계속 이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데 군인연금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 이거 특혜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 사실 연금 개혁 국가 재정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도 뭐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이라는 건 특수성이 존재해요. 일단 군인 복무 기간에 사실은 다 격오지에서 이렇게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네. 또한 군인은요 공무원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겠지만 공무원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계급 정년이 다릅니다. 아하. 일반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지만 대령은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으로 제대하면요 지금 45세 예편을 하면서 너무 빨리 옷을 벗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한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가 정책에 부응은 하겠지만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의 사기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신 시청자들도
군인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빨리 예편을 하는 건가? 네. 이런 공감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범철 차관 모셔서 여러 다양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휴일에 이루어질 예정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의 두 주역이죠. 3차 대질신문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주 전통시장 가신 뒤에 확 뜬 곳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의 성공 모델로 소개해드린 충남 예산시장이 3월 휴장에 들어간다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